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아이들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가족법과 그리고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실 입양이면 다 같은 입양인 줄 알았는데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신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다가 이번에 가능해졌는데 이 두 가지 입양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입양이라고만 알고 있지 친양자 입양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이 친양자 입양이라는 개념은 2005년에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예.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한 성년이 어떠한 이제 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것인데 그 입양을 했을 때는 원래는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이런 부분이 조금 표시가 되게 돼 있었는데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생자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자녀의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양자로 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친양자 개념이 2008년부터 이제 들어왔던 것이고 이 입양 조건에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게 친양자가 되면 성과 본이나 이런 것도 이제 부모의 그 이제 입양을 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가 있는데 기존 이제 친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친부모와는 관계가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을 한 다음에 만약이라도 이런 양육에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입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입양을 당한 쪽에게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입양 같은 경우에는 뭐 성년이면 입양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요건이 완화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년이 아니라 부부의 경우만 이렇게 좀 입양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양육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입양을 법원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개정 예고가 되면서 그러니까 입법 예고인 겁니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입법을 예고를 한 것이고 그 입법 예고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가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게 과연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조금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위헌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심판에서 6인이 됐으면 위헌이 결정이 됐을 텐데 5인이 이제 위헌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위헌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법 예고된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특히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정 이제 입법 예고된 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변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친양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부부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데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1인 가구라고 해서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혼자 양육을 담당하다 보면 기혼 가정에 비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봤었는데 이제는 단독으로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양자를 입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 성년, 25세 이상의 성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그대로 이제 25세 이상 이렇게 조금 유사하게 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런 뭐 양육 시간이라든지 그 양육 후 상황 이런 부분들 심사하는 것들을 요건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더욱더 이게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반영이 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인천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이제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 그러니까 이 단지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겠죠. 외부에서 온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들을 상대로 주거 침입 그리고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기물 파손, 주거 침입이 맞나요? 일단은 기물 파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실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기물 파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기물 파손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다 이 14세 이하여서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 이제 법리적인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누군가에게 누구나 조금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평온을 좀 해할 이런 목적으로 침입을 했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은 이게 점유하는 방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것이 좀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 놀이터에서 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놀이터 자체가 뭐 이게 점유하는 것이다 아니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게 명시가 뭐 좀 정확하게 돼 있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다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옆 동네 놀이터 가서 많이 놀았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또는 뭐 당황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입주자 대표는 뭐 주거 침입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고 이 아이들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협박 그리고 감금 혐의로 그 입주자 대표를 고소한 상태거든요. 이거 법적 다툼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예, 지금 이 아이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경찰이랑 그리고 부모가 올 때까지 조금 여기 있어라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이제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이 구속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면 예. 이게 감금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하면 감금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신을 구속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면 감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협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협박을 했는지 어떤 예.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 여부가 이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놀이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은 놀이터가 생기고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것들을 뭐 지자체에서 이런 놀이터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기물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거를 염려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걸 조금 해서 이게 조금 분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단 그냥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앞서 이 1심에서 아들인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가 기각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병살인이라기보다는 이 죄명 자체가 유기치사예요. 이 유기치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살펴야 되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이게 건강적으로 안 좋다든지 아니면 혼자 이렇게 계시면은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뭐 자녀나 부모가 이제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유기치사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살인죄라고 한다면 그건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것인데 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기를 하다가 사망의 결과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 고의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기치사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유기치사가 결국에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 뇌출혈로 결국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자녀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리적인 쟁점이라든지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겠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인정을 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동일하게 조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유기치사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그럼 유기치사 사건에서 형량이 뭐 지금 징역 4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보통 이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치사 이 1심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다고 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유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정말로 그냥
그 아픈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집에 두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유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배고프시다고 하면은 또 어떤 이런 조금 식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조금 투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유기의 마음이랑 그리고 연민 그리고 좀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복합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형에 좀 반영이 돼서 이 유기치사의 이런 죄책에 비해서는 조금은 경하게 처벌이 된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남성의 일단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좀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좀 일고 있고 탄원서도 많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족이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제 가족을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족이 아프면 그 가족을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까지도 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고가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탄원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영은 했겠지만 그렇다고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한 이런 기준을 확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함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일부는 반영이 됐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바를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까? 왜 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를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게 복지를 뭐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자체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지자체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을 접할 시간도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미미할 수가 있어요. 뭐 아픈 분들에게 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간병인까지 그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간병인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프신 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조금 타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타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재판도 어제 열렸는데요. 바로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친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출산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서 추가 검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 약취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이제 출산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꿔치기 하면서 이 바꿔치기 한 아이는 지금 약취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던 것인데 이 논리의 근거는 결국에는 이 지금 최근에 사망했던 이 아이가 이 여성의 아이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많이 충격됐었고 법원에서 또 인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항소심 이제 첫 공판에서 네. 이 부분 DNA 검사를 다시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최근 출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DNA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이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서 뭐 최근에 출산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2번 최근 출산한 것인지 뭐 3번 출산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부분 신청은 기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증인을 통해서 이 같이 일했던 직원을 통해서 뭐 임신 사실이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증명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 채택을 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항소심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요? 예, 이제 증인신문 기일입니다. 증인신문 기일이라는 것은 이 증인을 불러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변호인 측에서도 질문을 하게 되고 검찰 측에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문 과정을 보면서 판사 쪽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보고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양형에 관한 증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증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출석을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굉장히 이런 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유한 증인을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증인이 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